요즘 재테크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시장이 최고치를 찍으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난리고, 또 어떤 분들은 환율 보면서 나라 경제 끝났다고 아우성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쪽에선 자산 가격 상승에 환호하고, 다른 한쪽에선 화폐 가치 하락에 절망하는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일반인 입장에선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 집 앞에 나타나서 트럭 가득 실린 어느 아프리카 국가 지폐 더미를 내밀면서 한국 돈 100만 원이랑 바꾸자고 하면 응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거절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없고 카페에서 커피를 살 수도 없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환율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환율은 그냥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그 화폐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점수판이죠. 최근 20년간 평균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2000년대엔 대략 1100원 초반대였고 2010년대 들어서는 1140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면서 1300원을 훌쩍 넘어섰죠. 10년 단위로 보면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우리 돈의 국제적 위상이 장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20원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한 상태고 우리 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강도를 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유로화가 약 58%, 엔화가 14%, 파운드가 12%, 캐나다 달러가 9%, 스웨덴 크로나가 4%, 스위스 프랑이 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8포인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들에 비해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원화는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폐의 경쟁력과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식 환율은 1420원이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환율은 1500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달러가 강하냐, 원화가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시장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나라로 보이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가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착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대세일 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일 때 환율이 1,200원이면 약 42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420원이 되면 같은 5만 원짜리 주식이 35달러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 17%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셈이죠. 지금 주식시장 상승은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져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약해져서 생긴 박앤세일 효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다고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나쁘다고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기 시장은 기업의 실적보다 통화 가치와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상승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상승에 취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시장에 푸는 속도와 방향의 문제죠. 2025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서민 긴급대출 같은 명목으로 대규모 현금이 풀렸습니다. 여기까진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가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들을 보면 복지 확대, 공공투자, 각종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즉,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기조 자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025년 국채 발행 계획을 살펴보면 발행 규모가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향후 5년간 쌓일 국가 부채는 무려 515조 원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5%에 근접했습니다. 왜 이게 위험한 걸까요? 국가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와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대신 달러로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환율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죠. 지금 통화 공급량을 나타내는 이 지표는 1년 만에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 12개월 사이에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새롭게 시장에 풀린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의 홍수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일시적인 복지와 소비 지원으로 쏠리면서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고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나라 경제 엔진을 실제로 돌리는 핵심층입니다. 전 세계 사례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았던 시기에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는 점이에요.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젊고 일할 사람이 많을 때 나라 전체에 활력이 생기고 소비도
투자도 늘어납니다. 즉 사람이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2023년 생산 가능 인구는 3,657만 명이었지만 2044년엔 이 71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 20년 만에 940만 명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일하는 사람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25년엔 43명, 2030년엔 52명, 2040년엔 68명, 2050년엔 82명으로 늘어납니다. 곧 일하는 두 사람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재정입니다.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은 오르고 국채 발행은 증가합니다. 정부는 결국 빚으로 복지를 유지하는 구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로 넘어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보험료는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이 늘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투자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률은 낮아지고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원화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 기밀은 중국으로 새어나가고 국가의 직접적인 산업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은 규제와 세금에 지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노동 경쟁력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996 근무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는 이미 미국 IT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면 경쟁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산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AI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달려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내수 문제와 단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결국 미래 성장 이야기 자체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게 따라잡히기 직전 단계입니다. 10년 전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모두 위기에 처한 산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위험 요소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빚은 늘고 일할 사람은 줄고 산업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이유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생존 전략, 즉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걸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죠. 이건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 S&P 500, 나스닥의 흐름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이해됩니다. 원화로 코스피를 산다는 건 약한 화폐로 약한 자산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주식을 사야지.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익숙함이 만든 감정적 선택입니다.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죠.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하나의 기준에 갇히면 세상을 그 기준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편한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자산으로 내 소중한 돈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럼 옳은 선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 돈을 어디에 두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그건 전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데이터를 보면 S&P 500은 연평균 약 10%, 나스닥은 12에서 13%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7%대에 머물렀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 10센트가 되어야 합니다. 연 10%보다 낮은 자산이라면 그건 더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전략을 세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강한 자산을 강한 화폐로 보유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살펴본 원칙을 토대로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환율과 시장을 나눠서 생각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하 등급으로 원화로 한국 자산만 보유하는 것입니다. 약한 화폐에 약한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이중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등급으로 원화로 미국 자산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산에 연동되는 ETF를 구매하는 방식이죠. 환전 없이 앱에서 바로 가능하지만 여전히 원화 위험은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상등급으로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입니다. 화폐 위험을 피하면서 성장성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다음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내 자산을 둘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답은 명확합니다. 생활비나 단기 자금은 당연히 원화로 두되 그 외의 자산은 최소한 중급 이상 단계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의 방향을 소비형 화폐가 아니라 성장형 자산 쪽으로 옮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환율은 언제든 오르내릴 수 있지만 자산의 방향은 한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빚은 빠르게 늘고 성장 동력은 줄고 있죠. 이 흐름을 거슬러 싸우지 말고 천천히라도 더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것, 그게 진짜 위험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환율의 본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돈을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두느냐가 얼마나 버느냐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분하는 것, 그게 진짜 경제 감각이고 앞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방향만 바꿔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더 안전하고 더 성장하는 곳으로 옮겨두는 것, 그게 당신의 자산이 시간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